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의 후속 개각도 임박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포함한 여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내일부터는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전국 현안들 정리해보죠.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있었던 원포인트 개각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규 장관의 후임으로 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안덕근 본부장을 지명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첫 통상수장을 지낸 통상전문가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번 인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문규 장관이 3개월 전에 장관에 임명될 때는 본인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3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장관을 바꿔서 총선에 내보내는데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요구를 한 것이라고 봐야죠. 박문규 장관이 수성고등학교 수원 장안구에 있는 그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수원. 예.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난해 총선 때 경기도가 총 지역구가 59군데인데 그중에서 7군데 빼고 전패했어요. 예. 특히 수원이 가불병정 무까지 지역구가 5개입니다. 5개 중에서 국민의힘이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조금 전세를 만회하지 못하면 수도권 선거가 참패를 하게 되고 예. 그러면 내년 총선 때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건이 경기도인데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이 어떤 반격의 모멘텀을 마련하려면 수원에서 발화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영입 앞순위로 들여온 거 아닙니까? 네. 이수정 교수가 수원에 출마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수정 교수 그리고 박문규 장관, 이 윤석열 정권에서 대표적인 경제 엘리트 이런 사람들을 경기도의 핵심 지역인 수원에 박아서 거기서 일종의 폭탄을 한번 터뜨려 보겠다. 예. 이런 포석이죠. 예, 총선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민주당에서는 총선용 개각이다라는 비판을 거세게 하기도 했고요. 이번 개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원포인트 개각에서 예. 나름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보였는데 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장관 취임 3개월 만에 또 다른 장관을 내보내는 식으로 이 총선용 개각을 한다는 것은 행정 관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방송통신위원장으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또 보내는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몇 개월짜리 장관을 수시로 바꾸는 것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나라에 손실이 되지 않느냐. 지나치게 총선용으로 모든 이 대통령까지 나서는 이런 개각은 예. 좀 지양돼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비판은 어떻게 좀 받으시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을 교체하게 된 것은 예. 민주당에서 탄핵 소추라고 하는 일종의 탄핵 테러. 자,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예. 이 총선용 개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죠. 또 받아서 마땅하고. 그런데 그런 비판이 아무리 거세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 젖먹던 힘까지 짜내야 됩니다. 박민구 장관이 아니라 박민구 장관 보다도 더한 이런 사람이 지금 내각에 있어도 차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년 총선이 완전히 벼랑끝 위기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0석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윤석열 정권은 사실상 끝입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요. 100석 아래로 떨어지면. 거부권이 거대 야당에 의해서 거부됩니다.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3분의 2 이상 의석은 말할 것도 없고 때문에 이것은 야당이 아무리 이런 공격을 해도 정권의 명운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장관 아니라 총리도 차출을 해야 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만약에 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자신의 부인까지도 차출을 해야죠. 네. 예, 그런
처음에서 뭐 절박함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한마디만 보태자면 이 방통위원장을 6개월 만에 바꾸든 그건 필요하면 바꿀 수는 있지만 왜 타 부처에 있는 위원장을 또 제2의 이 방통위원장 말하자면 검사 출신으로 또다시 그렇게 앉혀서 또 다른 제2, 제3의 분란을 가져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예. 행정 관료들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행태의 인사권이 말하자면 좀 남용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것이죠. 탄핵 때문에 불가피했다면 굳이 다른 부처의 위원장을 데려올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다른 제2, 제3의 적격자를 찾아서 하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여야의 신경전이 거센 것 같은데 또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이 추가 개각, 여기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느냐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지만 이미 이 저울추는 그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나왔지 않습니까? 장해찬 최고위원은 대통령 선거 때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윤석열 후보를 분석을 제대로 해서 윤석열 후보가 가까운 사람한테 저 사람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라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였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수행원으로 같이 갔죠.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의 선물을 준 거죠. 특혜를 준 거죠.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을 그 국빈 방문에 그 수행원으로 데려갈 정도니까 거기 가서 네덜란드 출신의 히딩크 감독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 사진을 이제 SNS에 올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논리 중에 하나, 정치 경험이 미숙하다. 예.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그것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히딩크가 한국 축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히딩크를 감독으로 임명을 하면 대단히 위험하다는 논리가 그때 있었다. 그런데 오히려 모르는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을 시키니까 4강 신화를 맞는 것 아니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장관이 정치 경험이 미숙하다라는 반대 논리파를 누르고 이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시켜야 된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을 신호를 보낸 거 아니에요. 예. 더군다나 내일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대규모 연석회의를 엽니다. 그 회의 하루 전에 SNS에 이렇게 장문의 글을 올린 것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다. 그것이 내일 회의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낮다. 이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비대위원장 인선으로 추가 기울어진 것 같다 조금 확신에 찬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이 저도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란 위치를 다시 한번 보라. 법무부 장관이란 자리는 선거를 엄정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법 질서를 정말 잘 지휘 감독해야 될 자리인 인사가 지금 특정 당의 비대위원장 이렇게 거론되는 자체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물론 절박한 현실 때문에 어떤 인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좀 페어, 그러니까 공정성에 있어서 앞으로 논란이 될 것이라는 문제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이나 정치판에 직접적으로 뛰어들게 되면 여야 갈등이나 대립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조금 우려를 합니다. 네. 이 김진 논설위원장께서는 이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원장 체제
유력하게 생각하시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번 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김웅 의원의 어떤 거센 반발도 있었습니다. 뭐 아바타다 그리고 뭐 김주혜 얘기까지 나오면서 좀 설화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수직적인 당정 관리를 깰 수 있겠느냐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공격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예. 뭐 후계자로까지 거론되는 인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비판과 공격을 다 감수하면서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로 가야 되느냐? 일단은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것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듯이 30%대에 머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의 국민 지지율은 이재명 대표와 거의 쌍벽을 이룹니다. 근소한 차이로.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100% 아바타라면 국민 지지율이 그렇게 높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50%고 나머지 50% 한동훈 장관의 장점은 새로운 인물이다. 뉴 페이스다. 보수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영 라이트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예. 20년 전에 뉴 라이트도 아니라 새로운 영 라이트의 선두주자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와 상임위원회에서 보여준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장점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국민의 차기 지도자 지지율이 그렇게 형성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논리가 세 개예요. 대통령 아바타다. 이것은 현실을 인정을 하고 이것을 극복을 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몫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 자, 내주에 될 거 아니겠습니까? 된다면. 그러면 12월 28일이 지금 열흘 남았는데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작정한 날이 12월 28일이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그리고 최근에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같은 거. 예. 이런 것들을 한동훈 장관이 내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가 아니라 내가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는 용산과 수직적 관계는 절대 안 한다. 수평적 관계를 한다라는 입장을 천명을 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김건희 여사도 사과하고 물론 예를 들어서 그 명품백 찍은 그 함정 취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비열한 방법, 이 비인간적이고 비열하고 이런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정확하고 맹렬하게 지적을 하면서도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니까 또 법률적인 문제까지 걸려 있으니까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 플러스로 정면 돌파하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것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립각을 세워야 돼요. 이제부터는 홀로서기를 해야 돼요. 홀로서기에 실패하면 차기 후계자 한동훈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대로 얘기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변화하도록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들어야 된다. 만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고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동훈이 변신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미 네. 전초전을 보였어요. 기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명품백 사건에 네, 대해서 질문했었죠.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건 그렇게 답변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건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 무슨 소리냐면 법무부 장관이 언론의 보도로 이런 내밀한 사건을 알고 답변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사권과 정보권은 모두 갖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답변이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안다. 이건 몰라서 정말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 그것도 문제고 알고 그렇게 했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의 바른 소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이런 부분 사과를 끌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비대위원장으로서의 나름의
이미지를 갖춰갈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보여온 행태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회의적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지만 여기에 문제의 핵심은 네.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의힘 당이라는 것이 수직 관계로 당이 사실은 크게 뭘 잘못했습니까? 대통령이 당대표를 바꾸고 그것도 짧은 시간에 2명이나 바꾸는 방식과 횟수를 보면 당을 아주 초라하게 만들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 누구를 앉히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과 수평 관계를 유지하면서 쓴소리를 하고 잘못을 사과하기도 할 수만 있다면 네. 아마 비대위원의 모습은 굉장히 새로워지겠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적어도 사과는 없다. 대화도 없다. 언론과 국민과 대화도 없는 일방통행식의 이런 통치 스타일이다 보니까 지지했던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리는 이런 현실이 됐지 않습니까? 네, 예. 일단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일 때 네. 그 질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 자세히 보도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 정도로 답변한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모를 리가 없죠. 언론에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가 됐는데 모르다면 무능이고, 예?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했다면 일종의 거짓말이죠. 그런데 법무장관으로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합니다. 예. 이해해요. 왜냐하면 법무장관이 만약에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이 사건이 이렇고 저 사건이 이런 면이 이렇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다면 당장 이것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고발 사건이 배당이 돼 있어요. 그럼 기자들이 후속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김영란법의 명백한 위반인데 자 그럼 이것을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수사 이후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고 질문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법무장관으로서 당시에 그 정도 얘기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고. 예. 근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면 달라질 것이고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달라질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나이 50세 신세대 그다음에 압구정동의 현대고등학교 출신 뭐 일종의 그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그 영 라이트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자기가 수락을 하는 건 뭐냐.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이 김건희 여사 문제에도 해결을 하는 데에 바른 소리를 해야 될 상황이라면 나는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예. 속으로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내일 의원 회의가 또 있으니까요.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이고요.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는데 당 내에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거든요. 어느 쪽으로 좀 얘기를 들으시는 게 있는지 아니면 보시기에는 좀 어떤 쪽으로 치우친 것 같는지 분석을 들어보자면요. 민주당 내에서는 상당한 그 불만과 말리는 그런 목소리가 크죠. 네. 왜냐하면 민주당 안에서 이낙연 전 당대표는 자산이고요. 예. 그렇게 당을 깨치고 나간다는 것은 당의 분열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말리는 분위기고 그렇게 신당으로 간다고 한다는 것은 그 추종자들조차도 아직은 때가 아니다 혹은 이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전 당대표가 이 민주당 안에서 도지사도 하고 다선의 국회의원도 하고 당대표까지 했는데 나가려면 이 당을 깰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명분을 내세울 만한 공감대도 없고요. 또 제 신당을 한다면 신당이 분명한 뚜렷한 무엇이 정강 목적이고 이 신당을 통해서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제3지대에서 표를 얻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과연 정말 신당으로 저렇게 많은 반대를 물어서 갈 수 있을까? 그럴 용기가 있을까? 그런 잠재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부호를 많이 던지고 있는데 본인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는데 만약 저렇게 고집을 피우게 되면 훗날 엄청난 후회의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라는 점을 좀 짚어주셨는데
이재명 대표는 단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신당 창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좀 굽히고 함께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접점이 대단히 힘들어요. 이낙연 대표가 요구하는 것은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당대표 체제 당신으로는 안 된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이제 당내 민주주의 뭐 이제 이런 건데 이낙연 대표가 내년 초에 뭔가를 보여드리다고 해서 고집을 부려서 신당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신당을 만들든 안 만들든 그 신당은 대단히 당 밖에서 미미한 존재가 될 것이다. 지금 민주당은요.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는 국민의힘 여권 보수 정당하고 아주 뚜렷하게 다른 게 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이 진보 세력, 좌파 세력, 운동권 출신의 세력들의 문화는 아주 하늘이 무너져 내릴 정도의 명분이 없는데 뛰쳐나가서 신당을 만들고 분열을 해서 그게 총선이라고 하는 선거에 악영향을 주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압력을 가하고 당신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이 강도가 보수 정당하고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세요. 이게 운동권 문화입니다. 운동권 문화. 벌써 다 나오잖아요. 벌써. 우선 조국이 나는 신당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이제 김부겸 총리 자신 정계 은퇴를 했으니까 이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아무런 우호적인 사인이 없죠. 정세균 전 총리 나는 통합주의자다. 이 한마디로 벌써 이낙연 총리하고 전 대표하고 선을 걷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은 의원을 가지고 있는 더 좋은 미래라는 단체 모임에서 벌써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왜 서두르느냐, 무슨 명분이 있느냐, 왜 분열주의로 가느냐. 벌써 X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오늘 단체 이 톡방에 벌써 연판장이 60여 개가 넘었어요. 벌써 168명 의원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곧 100명이 넘을 겁니다. 당신은 분열주의자다. 당에 아무런 이득이 안 된다. 당의 혜택을 받아서 5선을 하고 총리를 한 사람이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무슨 명분으로 하느냐라고 해서 그런 운동권 문화 플러스 이 명분과 지역적 기반이 하나도 없는 현실 그 따라 나가는 의원이 원칙과 상식의 4명의 의원들도 벌써 왜 서두르냐고 반대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고집으로 할지는 뭐 모르겠지만 하더라도 대단히 미미하고 전국에 커다란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움직임 어떻게 될지도 지켜보겠고요. 당장 내일부터는 나흘간 6개 신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됩니다. 18일 송미령 농축산부 이 장관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6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특히 이 강도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이 폭력 전과 음주운전 등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인사청문회 좀 어떤 점을 주목하십니까? 저는 6명의 장관 중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별다른 문제가 안 될 걸로 봅니다. 자, 왜냐하면 음주운전이라는 게 20년 전에 2004년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면허 취소가 됐습니다. 네. 혈당 수치가 면허 취소 이상이어서 자, 면허 취소가 됐어요. 무슨 인명이 다친 것도 없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반복한 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20년 전에 면허 취소된 거예요. 음주운전이 있지만. 자, 그리고 폭력전과. 1999년이면 4, 5년 전인데 그때 벌금 30만 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본인의 표현대로 젊은 날의 실수였다. 지금 반성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뭐 용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부인의 위장 전입, 자녀 교육이라든가 부동산 투기 때문에 한 게 아니잖아요. 개인 과외 교습소를 만들려고 한 몇 달 동안 했다가 다시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안 될 걸로 보여서 집으로 다시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많은 위장 전입의 사례와는 이 격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개별적인 세 가지 논란을 짚어놓고 보면 과거에 청문회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그런 후보자들의 하자에 비하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준이다. 저는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안 될 걸로 봅니다. 논란이 있겠지만. 예, 강도영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해할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할 것이라고 희망사항으로 저는 보고요. 예. 저는 인사청문회 제도라는 이런 선진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바라고요. 왜 인사청문회 제도를 만들었냐면 바로 이런 부적격 인사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됐고요.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위장전입이라든가 본인의 폭행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적어도 장관 자기가 될지는 몰랐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 길을 거는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와야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국민들 앞에 자신을 내세울 것 아닙니까? 하나도 아니고 세 가지 위장전입. 온 국민들이 그 위장전입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이 사람은 이해할 만하다. 그럼 굉장히 선택적으로 그런 국민들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한 개인에게 해당된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지금은 보시다시피 이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서 적어도 장관으로 올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투명성, 자기관리, 그거 못하면 장관 꿈도 꾸지 말라는 그런 하나의 질서, 관행, 전통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원칙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이 가능한데 현실을 놓고 보면 네. 저 정도 하자가 없는 인물이 과연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리고 모든 것이 그 하자의 성격과 그다음에 반복성 그리고 후보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웬만하면 일단 받아주고 장관을 시켜서 열심히 일하도록 해야지.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강도영 장관을 낙마시킨다고 민주당이 저 정도 문제를 가지고 낙마시킨다고 만약에 나서면 아니 현직 당대표가 5개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정당이고 그리고 직전에 당대표가 뇌물과 불법 자금과 그것도 1, 2억이 아니라 7, 8억 이런 것에 해당 그리고 이 경선 때 전당대회 때 본인이 당대표 되겠다고 300만 원짜리 봉투를 20여 개를 뿌린 혐의로 지금 며칠 있으면 판사 앞에 가서 구속영장 일실지 심사를 받는 이런 정당이 강도영 후보자의 그 세 가지 제가 자세하게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정도 하자를 가지고 만약에 낙마시킨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 하나의 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한 개인과 동일선상에 비교해놓고 보면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인사청문 내용하고 당에서 여러 가지로 그건 국민의힘 당 내에서도 이런저런 인사 비리 불법에 연루되는 그런 사건들도 종합해서 보면 아마 민주당과 그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장관 후보가 될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서 보는 것이 당내 인사들의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확정되지 않은 그런 사안을 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미리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내일부터 인사청문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석좌 교수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